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스케줄링이라는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공룡책 교재를 보면 이제 운영체제 기능들 쭉 얘기를 하면서 3장에 대한 게 프로세스의 개념, 3장일 거예요. 네, 3장이 프로세스의 개념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형식까지 같이 있고요. 4장이 스레드라는 걸로, 스레드라는 이제 아이템 유닛으로 되어 있고, 스케줄링은 딱 또 5장 챕터에 달리 해가지고서 기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왔죠. 이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사실 그 정도로 운영체제의 기능 중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한다면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에 관련된 개념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운영체제를 구현하는 기술과 운영체제를 구현하는 방법, 구성 요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스케줄링이라는 게 꽤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넥스트 수업에서는 이 스케줄링 분야를 비교적 상대적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몇 학기 정도부터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커널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이 프로세스 관리 쪽에서는 스케줄러를 만드는 것이 꽤 중요한 작업이고, 스케줄러는 여기 보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실 여기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우리 넥스트에 보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과는 조금 이제 다른 수준일 거예요. 알고리즘적인 수준을 보면 아주 그 기초적인 쉬운 걸 텐데, 뭔가 이제 그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줘줬어요. 스케줄링이라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복잡도가 어떻게 되고, 그 실행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복잡도를 사용하고, 실행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똑같이 구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이 그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어떤 알고리즘과 구현 방식을 정해에 따라서 각 시스템의 효율,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똑같은 100개의 프로세스를 동작시킬 때, 리눅스에서 똑같은 100개의 프로세스를 동작시킬 때 유저가 느끼는 화면의 버벅거림, 혹은 전반적으로 그 일을 끝낼 때까지의 전체 실행되는 시간,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는 안 돼요. CPU 하나니까, CPU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번갈아가는 방식은 바뀔지라도 하나가 할 수 있는 거 놀지 않고 계속 일하면 결국 총합은 같지 않겠느냐 라는데, 그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스케줄링의 이제 효과인데, 우리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스케줄러를 만드는 그런 더 상세한 기술을 본다기보다는 스케줄링이라는 게 무엇이고, 스케줄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한 다음에 여기서 간단히 기초적인 알고리즘 몇 개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스케줄링이라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구나,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만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고서 여러분이 느낄 바는 뭐냐면, 스케줄러는 혹시 내가 만든다면 이런 방식으로 코딩해야지, 이거보다는 스케줄링이라는 문제는 컴퓨터에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스케줄링이라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은 스케줄링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케줄링이라는 문제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걸 취하지만 이걸 약간 튜닝 해가지고 여러분은 조금 더 메모를 적게 쓰고 뭔가 성능적인 것도 효율성이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 그게 꼭 운영체제의 프로세스 스케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제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스케줄 문제는 유사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는 그 점을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스케줄링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스케줄이라는 단어 제가 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안 쓰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프로세스 얘기를, 상태 얘기를 하면서 군데군데 계속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여러분 짐작하고 있고, 또 단어 자체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는 있을 겁니다. 이것도 운영체제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프로세스 관리.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운영체제 역할은 뭐냐? 프로세스 개념이 뭐냐? 바로 프로세스가 무엇인가 이거 하고, 프로세스가 상태가 변환되려면
내용물 PCB라는 자료 구조를 갖고 이것이 메모리로 저장됐다가 복구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운영체제가 해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운영체제에 대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 일은 이 그림에서 지금까지는 교체가 된다는 그 액션, 동작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서 이 개념들을 이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케줄 디스패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리고 아이오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케줄러가 디스패치 하는데 여기는 여러 개가 대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하는 건 여기는 하나지만 여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과연 무엇을 진짜 바로 CPU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할 것인가, 디스패치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대충 해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기능만 구현하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 Q로 이렇게 만들어놨을 거니까 Q로 만들어놨으니까 Q 중에 앞에 있는 거 P4 꺼내다가 이거 쓰고 돌아가면 뒤에다 놓고 또 얘가 비면은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다시 놓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알고리즘이에요. 이제 소개할 거예요. 한 가지 알고리즘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몇 가지 문제들이 성능상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선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스케줄링입니다. 근데 이제 좁게 얘기하면 그거지만 우리가 스케줄링 얘기하면 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컨텍 스위치하고 이걸 선택하고 하는 걸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스케줄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 그 중에서 바로 이제 선택하는 방법, 도대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스케줄링 자체의 개념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CPU를 쓰도록 하는, 계속 교체해가지고서 쓰도록 하는 그 메커니즘, 방법, 그것을 스케줄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운영체제가 이렇게 스케줄링을 통해서 CPU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활성화시켜 놔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비교적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이것들의 교체는 비교적 인간이 느끼기에는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동시에가 아니라 차례대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가 힘듭니다. 요점이 조금 이제 다른 건데요. 우리가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는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어떤 이 작업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 알고리즘 하나가 존재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제일 좋아. 알고리즘에 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얘보다 좋고 이 알고리즘이 얘보다 좋고 최적은 이건데 최적을 구현하기 힘드니까 뭐 이 정도 걸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는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누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가 힘듭니다. 이걸 나눠서 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또 이제 인간 세상 얘기를 이제 비유 들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약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접근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이 문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운영체제 이 교재에서 기본적으로 한 4-5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방법이 어떤 장단점을 또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시작하는 거고요. 용어 몇 개가 나오네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좀 제 생각엔 비교적 중요성 떨어진 것 같아요. 단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스케줄러. 그런 일을 하는 운영체제 코드의 일부분. 이게 프로세스로 존재하기도 하고 마이크로 커널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냥 커널로서 존재하고 스케줄러라고 얘기합니다. 교재를 읽어보면 스케줄러의 종류를 장기, 롱텀 스케줄러, 숏텀 스케줄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스케줄러의 개념은 다 이겁니다. CPU를,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수십 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CPU를 어떻게 선택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굳이 얘기한 건 단기 스케줄러이고, 장기, 중기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은 메모리에 있는 걸 CPU에 교체하는 거니까 비교적 인간이 느끼고는 애는 빠른 시간 단위로 뭔가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스케줄링을 얘기하고, 요거는 우리들이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에서는 뭐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바로 이겁니다. 사실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장기 스케줄러는 커널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자신이 합니다. 이걸 뭐냐면 내가 이 컴퓨터 해야 될 일이 웹 브라우징도 있고 워드 프로세싱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걸 내 나름대로 지금 저 뭐 예를 들어 비디오 인코딩 하느라고 CPU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지금 웹 브라우징 하면 버벅거릴 거야. 그냥 이거 유튜브 보는 건 좀 나중에 봐도 되니까 유튜브 보는 웹 브라우징은 좀 나중에 하겠어. 이것도 일종의 스케줄링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일주일간의 스케줄 잡는 거 있죠. 순서 내 시간을 그걸 얘기를 이게 납니다. 내 시간을 해당하는 일에 어떻게 쪼개줄 것인가. 사실 이게 스케줄링인데 우리 롱텀 스케줄이라는 건 그런 정도의 개념이에요. 가까이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더 이제 메모리상에 올릴 것인가. 옛날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이 메모리가 작고 또 각 개인 컴퓨터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 돌려주세요 하고 오퍼레이터 제출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동작하지도 않고 또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놔도 그게 메모리로 바로 로딩이 안 되는 뭐 이런 상태의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것들도 줄을 세워가지고서 스케줄링을 한다. 중기 스케줄은 나중에 이제 우리 메모리까지 보면 이제 가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거는 메모리 안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이제 막 교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드디스크까지 고려해가지고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까지 고려해가지고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두십시오. 읽어두고 우리가 얘기하는 스케줄은 CPU 스케줄입니다. 우리 교재 5장도 보면은 CPU, 그러니까 챕터 제목이 CPU 스케줄링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스케줄러의 종류는 만들 것 같습니다. 스케줄링 큐는 아까 이 그림에서 또 본 것처럼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들,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은 보통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하더라도 헤드와 테일이 있고 큐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띄고 있는 거죠. 이 링크드 리스트를 스택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큐의 형태를 띄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칭해서 스케줄링 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디 상태에 머물러 있는 큐들, 또 IO 상태에 머물러 있는 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스케줄링 또 상태 변화라는 건 뭐냐? 어떤 프로세스가 이 큐에 들어갔다가 이 큐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스케줄링 큐라는 용어 갖고 나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그러면 이제 스케줄링이 언제 되느냐? 즉 교체가 CPU 교체가 언제 되느냐라는 겁니다. 네. 좀 앞에 주기 스케줄러에서 네. 가상 메모리 이거는 좀 이따 뒤쪽에서 다루는 스와핑 쪽. 이거. 네, 이건 이제 가상 메모리 쪽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그 하드디스크까지 고려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메모리 안에 다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고 프로세스가 자 이제 저도 이제 말을 이렇게 정확히 써야 되는데 보통 얘기할 때 프로그램 프로세스 그냥 통상적으로 막 써요. 근데 우리 지금 프로세스라는 걸 이제 정확히 배우고 있으니까 구별해야 돼요. 프로세스가 원래 이제 우리 메모리 안에 올라 있는 게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잖아요. 프로세스가 하드디스크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상 메모리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고려하면은 메모리 안에 있는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세스도 막 스케줄링에다 이제 같이 끼워서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드디스크 이걸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한 스케줄러는 중기 스케줄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여튼 살펴보고 읽어보고 한 바로는 OS 이론 공부나 뭐 이제 교재 시험 공부나 뭐 이런 거 할 때나 이걸 구별하고 평상시 우리 개발자로서는 이거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스케줄러, CPU 스케줄러 그렇게 그냥 이해합니다.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할 스케줄링이라는 게 언제 발생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줄링은 CPU에서 사용할 걸 선택하는 것, 그게 스케줄링이니까 사실 이 자리가 빌 때마다 스케줄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얘가 비면은 스케줄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터럽트가 걸려가지고 얘가 중지가 되는 경우.
누구를 할 것인가 판단해야 됩니다. 얘가 종료하고 나가는 게 판단, 그거 해야 되죠. 또 이 프로세스가 동작하다가 뭐 파일 리드나 스캔F 같은 거에서 IO를 할 때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종료할 때 여기 러닝에서 웨이트로 갈 때, 러닝에서 웨이트로 갈 때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 이 세 가지는 러닝 상태의 프로세스가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스케줄링에서 레디인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웨이팅 상태의 프로세스가 레디 상태로 전환될 때 여기에 있던 어떤 프로세스 하나가 여기로 전환될 때 그때도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다를 수 있어요. 또다시 얘기하면 사실 더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면 새로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도 스케줄링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모든 상황에서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앞에서 이제 직접적인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에 대한 거는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다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놈이 그 IO가 끝났어요. 스캔F에서 내가 엔터를 쳤어요. 그럼 얘는 바로 여기 못 갑니다. 여기로 가요. 인터럽트가 걸려가지고 여기 옵니다. 이때도 인터럽트가 걸린다는 거죠. 이때도 인터럽트가 걸리니까 일단 얘는 멈추고 커널 코드 동작합니다. 커널 코드 동작해서 여기 있던 프로세스를 여기 큐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때 좀 이제 좋은 알고리즘, 좀 복잡한 알고리즘이면 한 번 더 고려한 이왕 멈췄으니까 한 번 더 고려한다는 거죠. 지금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걸 계속 실행시키는 게 더 나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실행시켜주는 게 더 나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알고리즘이면 여기서 실행하던 건 계속 실행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까지 깊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뒤에서 얘기하는 이제 한두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프로세스들 실행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뭘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이 고민이 단순하지가 않구나. 하나의 솔루션이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배경에 의해서 사실 그 상태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태도에서 어떤 프로세스라도 상태가 여기 이 네 가지 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프로세스라도 상태가 변하게 되면은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 보면은 B니까 넣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요겁니다. 이것도 이제 바로 프로세스 스케줄이 필요한 이유. 이것 때문에 그러면 스케줄링을 하냐? 1대1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스케줄링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CPU를 동시에 쓰기 위해서 스케줄링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게 더 큰 이유인데 스케줄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케줄링이라는 게 효과적으로 되고 또 스케줄링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세스,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CPU로 계속해서 실행되는 이런 특성이 아니라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CPU를 실행하는 것과 IO를 하는 것 혹은 아이들 상태에 있는 것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프로그램을 한번 동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CPU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을 이제 다시 제가 스스로 모순이 되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의 하드웨어에서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고 CPU는 이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하나씩 계속해서 가져다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실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CPU는 한 프로그램 딱 지정되면 계속 CPU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CPU는 스스로 알고서 잠시 지가 머물러 있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예요. CPU를 계속 이용하는 어떤 기관하고 잠깐 CPU 이용하지 않고 노는 CPU 입장에서 보면 노는 기관, 그건 이제 IO라고 해서 노는 기관, 또 CPU 이용하다가 노는 기관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IO입니다.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은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 계산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코드 실행만 합니다. 코드 실행만 하는데 보통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여기 있는 이 IO 컴퓨터에서는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I/O 장치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I/O를 한번 갖다 온다는 것은 명령 하나, CPU 명령 하나 딱 실행됨으로써 I/O에서 다 값을 읽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CPU가 실행하는 속도,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오는 속도, I/O로 뭔가 데이터를 교환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마치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CPU는 이거 실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시간의 관념까지 집어넣게 되면 운 나쁘게 이게 I/O를 해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I/O 명령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얘 관념에서 보면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명령이 실행될 시간 동안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CPU가 시간 관념을 갖지 않고 얘기하면 하나 계속 실행하는데 시간의 개념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실행되다가 이렇게 실행되는 순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시간에는 사실 CPU 클럭이 이렇게 동작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게 되는 겁니다. CPU가 아깝다는 거죠. 사실 결국은 이런 일도 스케줄링의 이런 일도 여기 이제 이게 왜 하느냐에 오히려 더 큰 답을 했는데 여러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재미로 너 줄 세워놓고 이번에 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빨리 실행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불행히도 한 CPU에서 여러 개를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줄 서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틈이 빌 때는 다른 놈을 실행시켜 주는 게 이 시스템을 효율적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CPU는 매우 아까운 자원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누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줄링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용어는 조금 이제 설명의 흐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흐름에서 이유라고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의 실체를 놓고 보니까 대부분의 거의 99.9%의 프로그램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I/O가 한 번 끼어있을 수도 있고 I/O가 더 길게 있을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전체 실행 패턴을 보게 되면 CPU만 줄기차게 실행될 때 I/O를 하느라고 CPU 실행을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프로세스가 줄이 세워져 있을 때 하나의 프로그램을 쭉 실행시키고 얘가 끝나면 다음 걸 하고 이것도 하나의 스케줄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가 실행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때 스케줄링을 해야 됩니다. 스케줄링을 해가지고서 얘를 레디 상태나 웨이트 상태 빼놓고 다른 기다리고 CPU를 써야 될 프로세스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것들이 사이사이 끼어들어가지고서 줄 세워가지고 할 때 10초, 5초, 7초 그래서 22초 걸릴 것이 사이사이 끼어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10초 중에 I/O를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1초, 2초씩 이렇게 있었다면 그 사이사이 끼어들어가지고 전체가 22초가 아니라 15초에 이것을 종료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I/O가 끼어있는 그러니까 10초짜리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거죠. 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동작하고 또 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동작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이렇게 동작하고 할 때 이것들을 그냥 얘 다 끝나고 얘 이렇게 돌아오고 또 이렇게 돌아오고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 얘가 이렇게 I/O를 하는 동안 이 동안 기다리지 않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집어넣고 얘 다시 돌아오면 얘를 잠깐 쉬게 하고 여기서 쉴 수도 있겠죠. 여기서 쉴 수도 있겠지만 얘를 다시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CPU 입장에서 그러니까 CPU 실행하는 시간, 노는 시간, 실행하는 시간, 노는 시간, 실행하는 시간, 노는 시간 다 합쳐가지고 22초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I/O인 상황에서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다른 프로세스의 실행, CPU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이것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실제 이 세 프로세스를 마치는 시간은 총 시간은 22초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이 시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곧바로 얘가 들어오면 기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곧바로 들어올 수 없고 얘가 실행하는 동안 다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얘는 실제로는 안 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죠. 그래서 얘의 끝나는 시간은 10초가 아니라 11초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가 다 끝나는 시간은 줄여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관점은 좀 다르긴 하지만 CPU랑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에서는 비어있는 I/O 시간에 스케줄링을 하는 게 일단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스케줄링의 어떤 필요성보다는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세스는 이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스케줄링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스템의 효과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스케줄링 얘기를 할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알고리즘은 문제를 그때도 사실 추상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현실의 문제를 우리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어떤 용어와 패턴으로 좀 추상화를 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뭐 그래프에다 매핑을 시킨다든지 트리에다 매핑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프로세스의 실행을 관장하는 것, 제어하는 거가 되는데 프로세스 실행이라는 것은 줄기차게 계속 CPU를 가지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동작한다. 그러면 스케줄링은 매우 간단하고 쉬워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그냥 이걸 컨텍스트 스위치하는 횟수를 최소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나 하고 하나 끝나고 다음 거 하고 다음 끝나고 다음 거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컨텍스트 스위치를 많이 하더라도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정해진 한 0.1초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더라도 전체 걸리는 시간 혹은 한 프로세스가 걸리는 시간은 전체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 간단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CPU를 실행하는 것과 CPU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I/O를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항상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용어로 CPU 버스트, I/O 버스트라고 얘기하고 CPU를 실행하는 부분이 많은 프로세스를 CPU 바운드, CPU 지향적인 프로세스, CPU 실행 시간이 적고 I/O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것을 I/O 바운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무슨 인코딩하는 그런 프로세스, 데이터 처리하는 프로세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보고 이건 사용자 입력을 하는 우리 웹브라우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 I/O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케줄링할 프로세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스케줄링 방법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리눅스나 윈도우즈 이런 거는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대부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식의 프로세스 들어오더라도 좀 이제 평균적으로 좋은 성능을 낸다 이건데 특수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무슨 군사 장비 또는 뭐 우리 가전 제품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동작하는 프로세스는 유저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패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뜻 봐서는 좀 이상하기만큼 좀 특이한 그런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딱 정해진 거에 대해서 최적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도움이 되고 어떤 특정한 한 가지로서는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다음에는 역시 용어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선점 스케줄링, 비선점 스케줄링. 그래서 저희 앞으로 스케줄링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스케줄링의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CPU와 I/O를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스케줄링을 하는 것은 필요도 하면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진짜 스케줄을 할 건가 이걸 이제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게 들어가기 전에 선점이라는 용어를 스케줄링과 연결된 선점이라는 용어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스케줄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케줄링, 그렇죠. 선점 방식의 스케줄링, 비선점 방식의 스케줄링. 그런데 이거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얘가 빠져나갈 때 스케줄링을 한다고 했는데 얘가 어떨 때 빠져나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점과 비선점은 여기 선택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쩔 때 스케줄링이 되냐라는 거죠. 어쩔 때. 그걸 좀 전에 얘기하긴 했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스케줄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선점이라는 방식과 비선점이라는 방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선점과 비선점이라는 개념과 이거는 컴퓨터에서 또 중요한 우리 동기화 뭐 이런 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점은 영어로 preemp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기화 또는 synchronize가 한글 용어, 뭐 영어 용어 다 그냥 거의 아주 많이 널리 쓰는 통용인 것처럼 선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용어 중에 제가 이걸 그냥 영어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화된 뭐라고 할까요? 일반화 많이 널리 쓰여 가지고서 중요한 개념이라보다는 그냥 그 하나씩 있는 그런 용어라고 쓰는 거고 우리말 용어로도 이미 정착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꽤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점도 마찬가지. preemptive라고 얘기하는데 preempt 형용사로서 preemptive 이렇게 얘기하는데 preempt는 뭔가 뺏는 겁니다. 그 자리를 뺏는 거. 그걸 우리말로 선점. 이 자리를 내가 가서 선점했다. 내가 뭐 이제 가서 깃발을 뺐다. 이런 의미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뺏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내가 가서 딱 차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스케줄링 하는 것,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스케줄링 하는 것. 그래서 이렇지 않은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리를 다 뺏어버리지 않고 자리가 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다. 누가 나한테 자리를 양보해 줄 때까지.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용어는 어떨 때 스케줄링이 되느냐 따라서 두 가지. 선점은 내가 뺏어서 스케줄링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비선점은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뺏는다는 게 뭐냐? CPU를 뺏는다는 겁니다. 즉, 이 그림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선점 스케줄링, 그러니까 이쪽으로 인해서 생기는 걸 선점 스케줄링, 이쪽으로 인해서 생기는 걸 비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인터럽트에 의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이 인터럽트에 의해서 강제로 중단이 되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즉 현재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선점되는 겁니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이것을 선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개념은 우리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뭔가 이제 자원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원을 사용하는 유저, 자원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 자원을 이렇게 릴리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 필요성에 의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그걸 강제로 뺏는 경우, 그걸 선점이라고 하는 거죠. 비선점은 뺏어서 넣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IO를 하는 경우. 이런 걸 비선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식은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냐면 특성이 있습니다. 선점 방식으로 스케줄링 할 때, 비선점 방식으로 스케줄링 할 때 스케줄링의 중요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선점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효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빠른 응답 시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응답 시간 얘기를 아직 안 해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OS, 내가 만든 OS에서는 선점 방식 스케줄을 아예 안 하겠어. 비선점 방식으로만 하겠어. 라고 하면은 한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으면은 얘는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 혹은 IO를 하기 전에는 그 프로그램이 계속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IO를 맨 뒤에 다 몰아놨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그램은 실행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운 나쁘게 얘가 1시간이 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1시간이 걸리는 프로그램인데 얘가 실행하자마자 한 1초 뒤에 1분 만에 아니면 10초 만에 끝날 프로그램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가 비선점 방식으로 스케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이 될 때까지 얘를 뺏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초 만에 끝날 프로그램도 1시간을 기다려야지 끝날 수가 있어요. 어차피 CPU는 하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되지만 이때 얘가 양보를 해서 얘는 1시간 걸릴 거니까 1분쯤 지난 뒤에 10초만 비워주면 얘는 1시간 걸리나 1시간 10초 걸리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점 방식의 스케줄링은 각각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들의
응답 시간을 빠르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중첩돼가지고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지만 빨리빨리 들어오면은 1초마다 아니면 0.1초마다 얘를 강제로 인터럽트해서 빼내주니까 일단 얘가 러닝될 수 있는 기회는 빨리 얻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우스 클릭하면은 계속해서 모래시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화면을 뜬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다 일을 하지 못하려고 한 번 스크롤 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갔던 것도 역시 또 한 1초 지나면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일을 다 끝마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끝마치지는 못하지만 일단 이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라는 그 응답은 빠르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넥스트 학생들 소프트 만들 때 UX와 UI도 많이 이제 고민해서 만들 텐데요. 우리 이제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개발자 관점에서 성능과 연관시켜가지고 바로 그런 응답 시간에 해당하는 요소들.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동작하고 마우스를 웹브라우저에서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있어. 속으로는 뭘 해? 분명 우리 개발자는 알아요. 얘가 스케줄에서 막 기다리고 있고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마우스 클릭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거나 모래시계만 움직이고 있으면 얘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진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위줄 한 줄을 보인다거나 100개의 사진이 있을 때 앞에 하나, 둘 이렇게 천천히 보여주고 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는 뭐 느리지만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들은 사실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퍼포먼스로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간에 일하는 걸 절대 안 보여줘. 내 그림 다 그릴 때까지 아무도 볼 수 없어. 그 사람이 그리는 거하고 옆에 계속 구경하면서 똑같이 하루가 걸리는 작업이지만 옆에 그리는 걸 계속 보면서 하는 거하고 현실에서는 뭐 다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보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다음에 이게 다 나올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니까. 이게 UI, UX 개념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고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응답 시간이라는 것은 전체 실행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선점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강제로 뺏어가지고 어쨌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이 좋아집니다. 근데 전체 실행 시간에는 얘를 계산하는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실행한다고 하면 다 CPU로 실행하는 시간만 있다고 했을 때 전체 실행 시간은 어차피 번갈아 가면서 똑같아지게. 그렇지만 선점은 이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OS는 전부 다 선점 방식의 스케줄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특성을 보이는데 단점으로 이제 이게 장점이고 단점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단점이에요. 단점은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가 오버헤드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CPU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꿔주는데 커널 코드에 동작한다. 이것도 시간차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비자발적으로 인터럽트에서 바꿔주게 되면 비교적 이것들은 빠른 시간, 한 0.1초 단위, 또 10밀리세컨드 단위로 계속해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는 바꿔주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바꿔주는 횟수가 훨씬 더 작으니까 그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해보면 아주 단순하게 선점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전체 걸리는 시간은 비선점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뾰족한 하나의 그냥 뭐라 할까요? 끝판왕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사실 이 특성과 잘 조합을 해가지고 그것들 어떻게 튜닝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성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선점과 비선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글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서 응답, 그런 비용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비선점은 뭐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오버헤드가 없는 대신에 여기 또 같은 건데 다 다른 용어로 써놨어요. 대화식 다중 프로그램 환경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인터랙티브라는 것은 바로 사용자하고 교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곧 이거 내가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입력을 넣었는데 엔터를 쳤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비선점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래 기다려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구현하기가 힘들다는 응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선점과 비선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고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 선점이든 비선점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어쨌든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스케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그럴 때 뭘 선택할 것인가.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이제 스케줄링에서도 주변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는데 뭘 선택할 것인가가 하이라이트이고, 그것들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이제 그 컴퓨터 연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한 5가지 정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면 리눅스에는 이거, 윈도우즈는 이거, 그냥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실제 운영체제는 이것들이 혼합된 거이고, 방식도 이거 외에도 좀 다른 방식도 좀 있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이. 근데 여기서는 이 5가지 정도만 소개함으로써 스케줄링이라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구나,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스케줄링 평가 기준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스케줄링이 좋은 스케줄링인가, 이거를 평가하죠. 메트릭, 크리테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하는 스케줄링이 좋은 스케줄링, 이걸 잘하는 스케줄링이 좋은 스케줄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보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그 기준도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것, 이걸 잘하는 것, 이걸 잘하는 것. 뭐 표현은 다르더라도 이걸 잘하는 게 이것도 잘하는 것, 이걸 잘하는 게 이것도 잘하는 것. 그러면 또 뭐 5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에 어쨌든 잘하는 거 찾으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2개, 시스템 중심의 기준과 사용자 중심의 기준과 이 3개가 아주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반대, 그냥 절대로 반대는 아닌데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5가지는 스케줄링 평가 기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성능의 기준, 이게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사실 스케줄링의 평가 기준이지만 바로 성능입니다. 스케줄링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실행되는 이제 이 규칙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막 실행될 텐데, 프로그램 성능이 얼마나 빨라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 때도 여러분 성능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운영체제에서는 그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있을 때 속도가 달라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혹은 처음 실행할 때 응답 시간. 나는 똑같이 프로그램 작성했을 때 했는데 어쩔 때는 더블 클릭할 때 빨리 화면이 뜨고 어쩔 때 느리게 뜨고 해요. 그건 내 프로그램 잘못이 아니거든요. OS가 그렇게 해주는 거죠. 또 전체 실행 시간도 나는 10초에 끝나도록 만들어졌지만 OS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1초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설계한 것보다 짧아지지는 않겠죠. 그것이 바로 스케줄링 평가 기준이고, 그것은 곧 성능입니다. 성능. 그래서 이 성능의 평가 기준은 스케줄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쪽에서는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뭐건 시간을 다투는 시간 관점에서의 성능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런 5가지의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처리율, 응답 시간, 이 2가지는 아주 일반적인 개념의 성능 메트릭, 성능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구현을 했는데, 어떤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처리율이 얼마다, 처리율이 어떻다, 응답 시간이 어떻다, 이렇게 이제 누가 더 잘했느냐를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것을 이제 스케줄링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이 장을 읽을 때 컴퓨터 시스템에서 성능 기준은 이런 용어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용어로만 이렇게 정의됐을 뿐이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런 거예요. 들어보면 실제 스케줄링 알고리즘 들어가기 전에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PU 이용률. CPU 이용률은
어쨌든 전체 실제 시간,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시간이에요. 전체 이 세상의 시간 분의 CPU가 얼마나 이용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은 컴퓨터를 켜놓으면 제가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CPU는 절대 놓지 않는다. 계속해서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100%란 뜻입니다. 내가 1시간 동안 컴퓨터를 켜놨으면 CPU는 1시간 내내 일을 한다. 그게 이용률 100%입니다. 이용률이 50%라는 뜻은 내가 1시간 기계를 켜놨는데 실제 CPU가 일하는 거는 30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생겨? 의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알았냐면 프로그램의 실행 패턴은 계속해서 CPU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CPU의 실행과 I/O 이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좋은 스케줄링이라 할지라도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하나의 프로세스만 있어요. 하나의 프로세스만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 또 없이 얘한테 CPU를 몰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다가 I/O를 기다리다가 실행하다가 I/O를 기다리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간을 보면 실제 CPU 실행한 시간이 10%, 30%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여기 아마 윈도우즈에 작업 관리 이런 거 띄워주면서 이 CPU는 절대 놀지 않는다. 뭔가 일을 계속한다.